2019년 11월 9일 금요일 오전 4시 50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모이카 강을 지나던 택시 운전사는 강에서 물이 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혹시나 싶어 차를 세우고 강가로 다가가 강을 들여다보았죠. 한 노인이 물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고 택시 기사는 즉시 신고한 후 노인을 구하기 위해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가 노인을 구조하는 과정은 순조롭지 않았지만 다행히 몇 분 후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물에 빠진 노인은 택시 기사와 여러 명의 구조대원에 의해 신속하게 구조되었고 이후 대원들은 노인이 구조되기 전까지 가지고 있던 짙은 색의 가방을 물속에서 건져 올렸습니다. 그 노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진단 결과 저체온증을 앓고 있어 즉시 입원해야 했었죠. 노인은 의사에게 자신의 이름이 소콜로프라고 말했고 왜 강에 빠졌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의사가 소콜로프를 치료하던 중 우연히 그의 코트에서 총을 발견했고 거의 동시에 구조대원들은 인양된 가방 안에서 절단된 한 쌍의 손을 발견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즉시 경찰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경찰은 소콜로프가 누군가를 살해했다고 판단하여 긴급히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수사에 착수합니다. 경찰은 소콜로프의 신원 및 주소지를 확인한 후 증거를 찾기 위해 그의 주소지로 향했습니다. 소콜로프의 주소지는 모이카 강변의 한 아파트 3층에 위치해 있으며 그가 물에 빠진 장소에서 도보로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소콜로프는 역사학 교수 겸 재연 배우이기도 했습니다. 일부 경찰관들은 병원으로 달려가 의식을 되찾고 있던 소콜로프를 체포합니다. 처음에 소콜로프는 강을 따라 걷다가 우연히 물 위에 떠 있는 가방을 보았고 가방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해 가까이 다가갔을 때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진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 가방 안에 손이 들어있었는지 전혀 몰랐다고 말했죠. 경찰은 소콜로프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병원에 도착한 경찰관들이 병원으로 가는 길에 동료들로부터 소콜로프의 침실 침대 밑에서 여성의 머리와 몸통 일부가 들어있는 가방이 발견되었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방 안에서 절단했을 때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기톱도 발견되었습니다. 빠져나갈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소콜로프는 결국 자신의 범행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석사과정 학생이자 5년 동안 사귄 아나스타샤를 살해하고 절단한 사실을 인정했죠. 손이 발견된 가방은 그가 강에 던진 3개의 가방 중 하나였고 집에서 발견된 가방은 미쳐버리지 못한 가방이었습니다. 소콜로프가 물에 빠진 진짜 이유는 강에 던진 3개의 가방 중 손이 들어있는 가방이 가라앉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가방이 가라앉지 않자 그는 두려웠고 결국 가방을 건져 올리려고 손을 뻗었을 때 균형을 잃고 물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살해 동기를 물었을 때 소콜로프는 간략하게 대답했습니다. 11월 7일 저녁 소콜로프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아나스타샤를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했는데 식사가 끝나기도 전에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때 아나스타샤가 아무런 망설임 없이 자신과 딸을 모욕했고 이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라 참을 수 없었던 소콜로프는 결국 골동품 총을 꺼내 아나스타샤 머리에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소콜로프는 경찰의 추가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고 변호사에게 연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어쩔 수 없이 신문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죠. 경찰은 소콜로프가 강에 버린 나머지 2개의 가방을 찾아냈고 유해를 검시관에게 넘겼습니다. 부검 결과 모든 신체 부위가 발견되었으며 모두 아나스타샤의 것이었습니다. 소콜로프의 진술과 같이 아나스타샤는 머리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아나스타샤에게 4발의 총격을 가했고 그의 코트에서 발견된 총이 범행에 사용한 총이었습니다. 모두 근거리에서 발사되었으며 거리는 15에서 30cm였습니다. 소콜로프는 아나스타샤가 침실에서 자고 있을 때 총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지만 그러나 베개나 매트리스에서 혈흔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소콜로프는 병원에서 퇴원하여 구금시설로 이송되었고 경찰은 신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변호사와 함께 이전 진술을 번복했고 여자친구를 살해한 이유와 과정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소콜로프는 아나스타샤와 다투는 과정에서 그녀가 부엌칼을 집어들어 자신을 위협하기 시작했고 결국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흥분한 상태에서
실수로 총을 사용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11월 7일 아나스타샤는 모스크바에서 출장을 마치고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왔고 소콜로프는 여자친구를 위해 근사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나기 전에 아나스타샤는 친구와 약속을 잡았고 생일 파티에 참석해야 하므로 오늘 밤은 같이 보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소콜로프는 마음속으로 그녀를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말로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소콜로프는 화제를 받고 아나스타샤에게 세 번째 아내의 두 초등학생 딸을 언제 만나는 것이 편한지 물었고 이때 그녀는 불쾌한 모습을 보이며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아나스타샤가 떠난 지 약 40분 후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고 문에 들어서자마자 소콜로프의 딸들과 그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격렬하게 다투기 시작했고 소콜로프는 점점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나스타샤 역시 극도로 흥분해 부엌으로 달려가 부엌칼을 집어들었고 소콜로프의 스카프를 베어버렸습니다. 경찰은 스카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진술의 진위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어 그녀는 소콜로프를 위협하기 시작했고 소콜로프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총을 집어들었습니다. 소콜로프는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며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전혀 모른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그는 11월 8일 아침 일찍 깨어난 후 침실로 들어갔을 때 아나스타샤의 시신을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아나스타샤를 살해했다고 판단해 자책하고 후회하며 보드카를 잔뜩 마셨습니다. 이어 취한 상태에서 살자를 생각하며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우선 유언장을 공증해야 했고 마지막으로 딸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관광 명소로 가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나폴레옹 의상을 입고 살자를 할 생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전에 그는 수업을 위해 학교로 돌아갔고 그리고 저녁에는 친구 2명을 집으로 초대했는데 지난주에 이미 약속을 잡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콜로프는 단지 시간을 벌기 위해 아나스타샤를 절단하고 유기한 것이라며 자신을 변호했죠. 11월 8일 오후 그는 퇴근길에 이케아에 들러 새로운 매트리스와 커다란 비닐봉지 등 수습 도구를 구매했습니다. 친구들이 이상한 점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그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나스타샤의 시신을 침대 밑에 숨겼고 집안을 청소했으며 혈흔이 남아있는 매트리스와 베개를 버렸습니다. 그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친구들을 배웅한 뒤에야 시신을 처리할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11월 8일 밤부터 11월 9일 새벽까지 자신의 집 욕실에서 아나스타샤를 절단했고 그런 다음 4개의 가방에 나눠 담았습니다. 11월 9일 새벽 소콜로프는 주민들이 자는 틈을 타 3개의 가방을 강에 던졌습니다. 소콜로프는 아나스타샤를 살해한 것을 부인할 생각은 없으며 여자친구의 죽음에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나스타샤를 살해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2018년 3월부터 자칭 역사가라고 주장하는 인플루언서인 포나센코프의 책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콜로프의 회상에 따르면 2018년 3월 포나센코프는 자신이 쓴 책을 소콜로프가 표절했다고 비판하며 소콜로프를 고소했습니다. 소콜로프 역시 포나센코프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고 말았죠. 법원은 소콜로프가 표절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지만 그러나 그는 포나센코프가 쓴 책에 대해 비판하면서 욕설을 퍼부었기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로 포나센코프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 31만 8,700루블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소콜로프는 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포나센코프가 오랫동안 전화와 이메일로 자신과 아나스타샤를 괴롭혔고 자신의 집 현관에 페인트를 뿌렸으며 때로는 포나센코프가 사람들을 고용해 자신의 수업 시간에 소란을 피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나스타샤 역시 포나센코프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 어느 순간부터 짜증을 내고 불안해하고 신경질적으로 변해 사소한 일에도 자주 다투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소콜로프는 사건이 발생하기 한 달 전인 2019년 10월 3통의 익명의 편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아나스타샤가 포나센코프를 비밀리에 만났고 포나센코프가 아나스타샤에게 뇌물을 주어 포나센코프의 뜻대로 아나스타샤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괴롭힌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나센코프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죠. 그러나 소콜로프는 그 익명의 편지를 증거로 제출하지 못했고
따라서 경찰은 소콜로프가 꾸며낸 말이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소콜로프는 2018년 여름 휴가 때 두 딸을 만나기 위해 프랑스에 갔었고, 이때 아나스타샤가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아나스타샤와 그 남성이 자신의 집 인근에 아파트를 임대할 계획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당일 밤, 이러한 문제로도 화가 치밀어 올랐기 때문에 아나스타샤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죠.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아나스타샤가 바람을 피웠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전부터 아나스타샤와 포나센코프가 자신을 자극했었고, 사건 당일 아나스타샤가 흉기를 휘둘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실수로 살해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소콜로프는 신문 도중 자해를 시도했으며 자신이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소콜로프에게 정신 감정을 의뢰했고, 그가 극도로 자아도취적이고 허영심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지만 정신은 온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범행 후 그는 평소처럼 출근했고, 심지어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가스 회사에 전화를 걸어 수리를 요청하기도 했었죠. 범행 이후 그의 모든 행동이 이성적이고 냉정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11월 8일 오전 1시 49분에서 2시 11분 사이에 소콜로프는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해 집 인근과 강의 지도를 검색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그가 시신을 유기할 적합한 장소를 검색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11월 8일 오전, 수업 중에 소콜로프는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이미 살해한 아나스타샤에게 2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자신을 위한 알리바이를 만들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는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일반적으로 살자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범죄를 고의로 은폐하지 않습니다. 아나스타샤의 남동생인 세르게이는 11월 8일 오전 1시경 누나가 울면서 전화를 걸어 소콜로프가 오랫동안 친구들의 연락을 막았다고 말했습니다. 친구의 생일 파티에 간다고 말하자 소콜로프가 분노하며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땅에 내동댕이 쳤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도 힘겹게 그녀는 탈출에 성공했고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입니다. 세르게이는 누나를 위로하며 조심하라고 일깨워 주었고, 아나스타샤는 동생에게 지금 소콜로프의 집으로 돌아가 짐을 챙겨 나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소콜로프의 집으로 돌아간 후 살해당했을 것입니다. 이웃들은 경찰에 최근 몇 달 동안 거의 일주일에 2~3번씩 소콜로프의 집에서 남녀가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소콜로프는 의도적으로 이웃과의 접촉을 피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까지 이웃은 옆집에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아나스타샤의 친구 중 한 명은 사건이 일어나기 반년 전부터 소콜로프와 아나스타샤의 관계가 이미 좋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소콜로프는 매우 폭력적인 인물이었고, 아나스타샤는 점점 그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콜로프와 헤어지고 싶었지만 그 말을 하게 되면 자신을 해할 것으로 판단해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그저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소콜로프는 교수이자 권력자들과 연줄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아나스타샤가 어떤 입장에 처해 있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었죠. 또한 경찰은 소콜로프가 전 여자친구를 구타하고 살해를 시도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2008년 10월 29일 일요일, 그의 전 여친은 경찰에 소콜로프의 폭력과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 신고했었습니다. 당시 여친은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역사학과 3학년 학생이었고, 교수인 소콜로프와 1년 넘게 사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소콜로프가 2006년경에 세 번째 아내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몰랐고, 소콜로프는 그녀를 꼬시기 위해 자신이 독신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죠. 2008년 가을, 그녀는 학업 때문에 잠시 소콜로프와 모스크바에서 머물렀습니다. 당시 그녀는 우연히 소콜로프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화가 치밀어 올라 즉시 소콜로프에게 헤어지자고 말한 후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소콜로프는 헤어지기를 거부했고, 전화로 그녀에게 욕설을 퍼붓고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소콜로프가 너무 무서웠고 함께 살던 집으로 돌아가 개인 소지품을 가져갈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2008년 10월 29일, 소콜로프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헤어지기 전에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보자고 말했습니다. 그의 어조가 상당히 차분했기 때문에 그녀는 그를 믿었고,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보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소콜로프는 그녀를 바닥에 쓰러뜨렸고 이어 의자에 결박한 뒤 무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소콜로프는 뜨거운 다리미를 들고 그녀에게 건설 현장에 묻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소콜로프는 다리미를 내려놓고 벨트로 그녀의 목을 졸랐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녀가 정신을 차렸을 때 소콜로프는 그녀를 풀어준 상태였습니다. 가까스로 탈출한 그녀는 우선 병원으로 향했고 이후 경찰에 소콜로프를 신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무슨 일인지 수사하지 않았고 따라서 소콜로프의 삶에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소콜로프가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이 사건을 덮은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녀가 아는 한 소콜로프의 친구 중에는 당시 모스크바 시장이었던 유리 루즈코프가 있었습니다. 2010년에 유리 루즈코프는 부패 혐의로 해임되었죠. 그녀는 나중에 한 인터뷰에서 자신은 평범한 가정의 대학생일 뿐이고 배경이 없기 때문에 권력자인 소콜로프에게 정의를 실현할 방법이 없었다고 한탄했습니다. 2018년 5월 소콜로프가 표절 혐의로 구설에 오르고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자 그녀는 마침내 소콜로프의 이전 범행을 폭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한 언론사에 연락해 이전에 소콜로프에게 살아남은 자신의 경험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모스크바 경찰은 여전히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소콜로프는 자신의 여학생들을 종종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었고 또한 수업 중에 농담조로 와이프는 영원히 젊지 않지만 대학에는 항상 젊은 여학생들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행정부는 소콜로프를 징계한 적이 없으며 아나스타샤의 사건 이틀 후에야 그를 해고했습니다. 또한 학교 행정부는 모든 교사와 학생들에게 소콜로프에 대해 인터뷰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소콜로프의 과거를 조사한 결과 2008년 소콜로프의 여친이 첫 번째 피해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소콜로프의 3명의 전처 중 2명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시절에 그와 사랑에 빠져 결혼했습니다. 특히 그의 첫 번째 아내인 빅토로바는 2000년에 사망하게 되었고 경찰은 그녀의 사망 원인이 의심스럽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빅토로바는 고등학생 때 역사 교사로 재직하던 소콜로프의 학생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데이트를 시작했을 때 빅토로바는 고작 17살이었고 소콜로프는 30대였습니다. 빅토로바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해에 소콜로프와 결혼했고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약 1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빅토로바와 소콜로프의 주변인들은 소콜로프가 가정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심지어 집에 빅토로바가 있는 상태에서 종종 애인을 데려와 데이트를 즐겼다고 진술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애인 중에는 두 번째 아내도 포함되어 있었죠. 빅토로바는 상당히 온순한 여성이었기 때문에 감히 소콜로프에게 따지지 못했고 또한 주부로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묵묵히 고통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소콜로프는 오랫동안 바람을 피웠고 큰딸이 태어난 후에도 전혀 자제하지 않았습니다. 빅토로바는 모든 것을 참으며 살아왔지만 소콜로프가 딸에게 극도로 무관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마침내 그녀는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소콜로프는 이혼에 동의했지만 외부에서 그는 아내가 무서워서 이혼하는 것이라며 떠들고 다녔습니다. 빅토로바는 자신과 딸의 미래를 위해 소콜로프에게 아파트를 주거나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소콜로프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양측의 오랜 줄다리기 끝에 소콜로프는 마침내 재산 일부를 주기로 합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빅토로바는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부부의 지인들은 소콜로프로부터 빅토로바가 뇌종양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런데 빅토로바의 가족과 친구들, 친척 모두 빅토로바가 뇌종양에 걸렸다는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소콜로프는 아내의 장례식을 치르지 않았고 그녀를 어디에 묻었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빅토로바의 가족들은 그녀의 죽음에 소콜로프가 관련이 있다고 의심했지만 증거가 없었고 추적할 방법도 없었으며 또한 소콜로프가 이미 권위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를 추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빅토로바의 의심스러운 죽음은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죠. 사건 발생 2개월 후인 2020년 1월 소콜로프는 변호사를 통해
아나스타샤의 부모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편지에는 아나스타샤에 대한 그의 사랑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고, 여자친구의 죽음을 초래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고 사과하며 용서를 구한다는 내용이 반복해서 적혀 있었습니다. 아나스타샤의 부모는 그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딸이 왜 5년 동안 소콜로프와 관계를 유지했는지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나스타샤의 대학 룸메이트이자 절친한 친구가 아나스타샤의 부모님의 혼란에 어느 정도 궁금증을 풀어주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원래 러시아 역사를 공부했지만 2학년 때 소콜로프를 만난 뒤 프랑스 역사로 전공을 바꿨습니다. 소콜로프는 나폴레옹 시대와 프랑스 군사 역사 분야의 권위자 중 한 명이며 학계에서도 명성이 자자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소콜로프에게 영향을 받아 프랑스 역사를 공부하기 시작했으며 또한 프랑스어를 독학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말 소콜로프의 끊임없는 구애에 결국 두 사람은 사귀기 시작합니다. 소콜로프는 아나스타샤에게 우리의 관계를 비밀로 유지하고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명령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나스타샤는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비밀을 숨길 수 없었고, 점차 그녀의 주변인들은 두 사람이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8년 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했고, 아나스타샤는 가끔 친구들에게 소콜로프가 무섭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 시기부터 소콜로프는 그녀에게 복종을 요구했고, 또한 가족과 친구들과도 거리를 두라고 강요하기도 했었죠. 2020년 4월, 검찰은 불법 무기 소지와 아나스타샤를 살해한 혐의로 소콜로프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인은 소콜로프의 범행을 인정했지만 아나스타샤의 불륜과 기타 부도덕한 행동, 그리고 포나센코프의 괴롭힘으로 인해 소콜로프가 자극을 받아 살해한 것이라며 징역 6년에서 8년형이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20년 12월 25일, 법원은 소콜로프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고 징역 1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소콜로프는 판결에 불복하여 2021년 1월 변호사를 통해 항소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충분하고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투옥된 후 소콜로프는 나의 자백, 삶, 사랑, 배신과 죽음이라는 책을 출판했고, 독자들이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 출판하라고 변호사에게 의뢰했습니다. 소콜로프는 그 책에서 아나스타샤를 살해한 것은 단지 사고였고, 모든 것의 근원은 아나스타샤와 포나센코프의 괴롭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소콜로프는 최대한 빨리 출소할 수 있게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수감자들이 군에 입대하면 형량을 줄여주는 특별 징병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콜로프도 이 정책의 도움으로 자신의 형량이 단축되기를 바라고 2025년 2월 군에 지원했지만 징집위원회는 연령 제한을 이유로 그를 거절했습니다. 소콜로프의 친구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항상 자신의 실수를 합리화합니다.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서는 아나스타샤의 목숨보다 12년 6개월 동안 자신의 자유를 잃은 것을 더 안타까워하고 있을 것입니다.